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언쇼 씨가 리버풀에 여행가서 히스클리프라는 아이를 데려오는 1771년 무렵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쇼 집안의 딸 캐서린을 사이에 둔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린튼 두 청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와 히스클리프가 서로 증오하게 되어 히스클리프가 가출하고 캐서린과 에드거와의 결혼을 한다. 그러나 6, 7년 뒤에 히스클리프는 부자가 되어 돌아와 먼저 힌들리에게 복수하고 캐서린과 재회하여 서로 굳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히스클리프는 에드거 누이 동생 이사벨라와 결혼하고 그녀를 학대합니다. 에드거 린튼의 동생 이사벨라 아가씨는 히스클리프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린튼 마님은 우울한 심정으로 얼굴이 상기된 채 난로가에 앉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팔짱을 끼고 난로 옆에 서서 이것저것 못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둔 채 저는 서방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서방님은 무엇 때문에 캐서린 아씨가 아래층에서 그렇게 오래 있나 궁금해 하시고 있었습니다. 엘렌 하고 그분은 제가 들어갔을 때 말했습니다. 마님을 보았나? 네, 부엌에 계세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 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가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달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해로워요. 벌써 이렇게까지 되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안뜰에서 일어난 일과 그 뒤에 일어난 언쟁 이야기를 되도록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린튼 마님에게도 그리 불리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씨가 히스클리프를 두둔하는 바람에 나의 동정도 허사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이에요. 에드거 린튼 주인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힘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의 첫마디로 봐서 자기 부인에게도 허물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군 하고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그따위 녀석을 친구라고 말하고 내게까지 교제를 강요하다니 창피하단 말이야. 엘렌, 하인들 방에서 2명만 불러줘. 더 이상 캐서린을 그 비열한 녀석과 말다툼하게 두지는 않겠어. 비유를 마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주인님은 내려가서 하인들에게 복도에서 기다리라며 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린튼 마님은 새로 기운을 차려 꾸짖고 있었으며 히스클리프는 창가로 가서 아씨의 격한 말투가 다소 마음에 걸린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주인님을 먼저 보고 급히 아씨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씨도 그 이유를 알고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린튼 주인님은 아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런 녀석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여기 그대로 있다니. 당신의 예절관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저 녀석의 말투가 늘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지. 당신은 저 녀석에 야비한데 길들여져 있고 아마 나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당신은 문 앞에서 듣고 있었나요? 하고 아씨는 남편이 화가 난 것도 아랑곳 없이 경멸하듯 일부러 그분을 화나게 하려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주인님의 이야기에 눈을 치켜올리고 있던 히스클리프는 아씨의 말을 듣고는 일부러 린튼 주인님의 주의를 끌려는 듯이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다소 성공하긴 했지만 에드거 서방님은 그의 계략대로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네의 행동에 대해 참아온 것은 하고 그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의 야비하고 타락된 성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네만의 잘못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캐서린이 자네와 교제를 계속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어. 어리석게도 자네가 나타나면 가장 훌륭한 사람도 악에 물들게 되는 도덕적인 해독을 끼친단 말이야. 그 때문에 그리고 더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어. 그리고 오늘도 즉시 떠나줘야겠네. 3분 안에 떠나지 않고 우물쭈물하면 창피를 당하고 돌아가야 할 거야. 히스클리프는 그렇게 말하는 상대편의 키와 어깨 넓이를 아주 싸늘하게 비웃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캐서린, 당신네 집 양새끼가 황소처럼 위협을 하는군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주먹에 골통에 끼워질 염려가 있지. 정말 린튼군, 자네가 때려눕힐 가치도 없는 것이 유감천만이야. 우리 주인님은 복도 쪽을 훌끗 보면서 저에게 하인들을 데려오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맞부딪힐 생각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캐서린 아씨는 무엇인가 의심쩍어 하면서 따라오더니 제가 그들을 부르려 할 때 저를 끌어당기고는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떳떳한 방법이군요 하고 아씨는 노여하면서 놀란 듯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공격할 용기가 없으면 사과를 하든지 두들겨 맞든지 해요. 그렇게 하면 실력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버릇이 고쳐질 거예요. 안 돼요. 당신에게 열쇠를 주느니 차라리 삼켜버리겠어요. 나는 어느 편에도 친절을 베풀었는데 유쾌한 보답을 받는군요. 마음이 약한 당신이 우는 소리를 해도 화 한 번 내지 않았고 짓궂은 히스클리프에게도 짓궂은 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 보답으로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지독한 망덕의 두 표본을 얻었군요. 여보, 나는 당신과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나를 나쁘게 생각하다니. 히스클리프가 당신을 병이 나도록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인에게 병이 나도록 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캐서린 아씨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아씨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난로 한가운데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에드거 서방님은 몸을 덜덜 떨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분은 그 격정을 피할 수가 없었고 고통과 굴욕이 한데 뒤섞여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분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원참, 옛날 같으면 이 정도의 용기만으로도 기사가 됐을 텐데 하고 아씨는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요. 왕이 생쥐떼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은 것처럼 히스클리프도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다치지는 않을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양 새끼가 아니라 젖먹이 토끼 새끼예요. 이 젖비린내 나는 겁쟁이를 남편으로 둔 행복을 비요, 캐시. 하고 히스클리프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취미를 치하합니다. 나보다도 침을 질질 흘리고 벌벌 떠는 저런 사내를 더 좋아하는 취미 말이요. 이런 녀석은 주먹으로 치지 않고 발로 차면 다소 만족하겠소. 그는 울고 있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까무러치려 하고 있는 거요. 그는 가까이 가서 린튼 주인님이 기대고 있는 의자를 때밀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조금만 더 약한 사람이었다면 나가 떨어질 정도로 힘껏 히스클리프의 목을 한 대 갈겼습니다. 히스클리프도 잠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가 숨이 막힌 동안 린튼 주인님은 뒷문으로 해서 뚫려 나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봐요. 이제는 여기 다시는 오지 못하게 되었군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외쳤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가요. 그는 2자루의 권총과 5사람을 거느리고 돌아올 테니까. 그가 정말 우리의 말을 엿들었다면 물론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내게 친절하지 못했어요. 히스클리프. 그러나 가요, 빨리. 나는 당신보다도 차라리 주인이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 녀석에게 목을 얻어맞고 아파하면서 가리라 생각하오? 하고 히스클리프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절대로 안 가지. 이 집을 나가기 전에 그 녀석의 갈비뼈를 썩은 개암 껍질처럼 부숴놓을 테니까. 만약 지금 때려눕히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녀석을 죽일 테니까. 그 녀석이 살아있기를 바란다면 지금 그 녀석에게 덤비게 해줘요. 주인님은 이리로 오시지 않아요. 하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차꾼과 2 정원사가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떼밀려 나가도록 기다리지는 않겠죠?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주인님은 필시 거실의 창으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지 보고 계실 거예요. 정원사들과 마차꾼이 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벌써 안뜰에 들어섰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생각을 고쳐 3사람의 하인들과 싸우는 것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부직갱이를 들고 안쪽 문에 자물쇠를 부수고 달아나 버리고 없었어요. 아씨는 몹시 흥분해서 저에게 위층까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이 소동이 저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저도 끝내 알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야, 넬리. 하고 아씨는 소파에 몸을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1000명의 대장장이들이 내 머릿속에서 망치질하고 있는 것 같아. 이사벨라가 내 곁에 오지 못하게 말해줘. 이 소동은 그 애 때문이니까. 그리고 아가씨든 어느 누구든 지금 더 화나게 하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넬리, 오늘 밤에
그 일을 보거든 나는 큰 병이 날 염려가 있다고 말해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이는 나를 지독하게 놀라게 했고 괴롭혔으니까 나도 그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게다가 그이는 여기 와서 한바탕 악담이나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아프다고만 해줘. 착한 넬리. 이번 일에 나는 어느 모로나 나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넬리는 알지? 어떻게 해서 그이가 엿듣게 되었는지 몰라. 히스클리프의 이야기는 넬리가 나간 뒤로는 지독했어. 그러나 나는 얼마 안 가서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하지 않게 할 수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 뒤의 이야기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자기에 대한 악담을 귀신이 짚히는 것처럼 몹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이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건 다 틀렸어. 우리 이야기를 듣지만 않았더라도 그이에게는 별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내가 그이를 위해서 목이 쉬도록 히스클리프를 꾸짖은 다음 그이가 와서 싫은 소리를 했을 때에는 그들이 서로 무엇을 하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었어. 게다가 끝장이야 어떻게 나든 우리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언제 다시 얼굴을 맞댈 날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욱 그럴 수밖에. 어쨌든 히스클리프를 내 친구로서 사귈 수 없다면, 그리고 그이가 그렇게도 인색하고 질투를 한다면 내가 그이의 애를 태우다 죽음으로써 애를 태워주겠어. 내가 극도에 다다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단숨에 끝장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한 가닥 외로운 희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이가 갑자기 그런 짓을 하기는 싫으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신중했었어. 그 방법을 버린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넬리가 말해줘서 잘못 건드리면 미칠 지경이 될 나의 격한 성미를 잊지 말도록 깨우쳐줘요. 넬리는 그렇게 무심한 얼굴만 하지 말고 좀 더 내 걱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저는 멍청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씨는 틀림없이 비유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정말 진지하게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의 발작을 잘 이용할 것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이 가시기 전이라도 의지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웬만큼 억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씨가 말하는 대로 주인님을 놀라게 하거나 아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욱 그분을 성가시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거실로 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분들이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지는 않나 하고 되돌아와 엿들었던 것이었어요. 주인님이 먼저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있어요, 캐서린. 하고 그분은 노한 목소리가 아니라 매우 슬프고 침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방에서 나갈 테니 말다툼을 하거나 화해를 하러 온 것이 아니오. 다만 좀 알고 싶은데 오늘 저녁과 같은 일이 있은 뒤에도 당신은 계속 그를 가까이 할 작정이요? 아 제발 하고 아씨는 발을 구르면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당신의 냉혈은 아무리 해도 뜨거워질 수가 없군요. 당신의 혈관은 얼음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혈관은 끓고 있어서 그렇게 찬 것을 보면 더욱더 끓게 돼요. 나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하오. 하고 린튼 주인님은 계속 버텼습니다. 대답을 해야만 하오. 당신의 끓는 피도 겁나지 않소.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 못지않게 냉철하다는 것을 알았소. 지금부터 히스클리프를 버리겠소.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버리겠소. 당신이 내 친구도 되고 동시에 그의 친구도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느 쪽을 택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하고 캐서린 아씨는 괴로운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가만히 두란 말이에요. 내가 잘 서지도 못하는 것을 몰라요? 여보, 당신은 나가줘요. 아씨가 초인종을 너무 거칠게 흔드는 바람에 쨍그랑하고 종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도 분별 없이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어서 성인이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씨는 누운 채로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이가 부서질 만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린튼 주인님은 갑자기 후회한 듯한, 겁나는 듯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아씨는 숨이 막혀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가득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아씨가 마시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씨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아씨는 갑자기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을 치뜨고 뒷밤은 새파래지며 낯빛을 띄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린튼 주인님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 것 없어요 하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지만 주인님이 양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술에 피가 묻었어 하고 그분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저는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씨는 미친 체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심성 없이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캐서린 아씨는 그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녀는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칼은 어깨 위로 풀어헤치고 두 눈을 번뜩이며 목과 팔의 근육을 경련시켰습니다. 저는 적어도 뼈가 몇 개 부서질 각오를 했지만 아씨는 다만 잠시 주위를 살피다가는 방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주인님은 저에게 따라가려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아씨의 침실문까지 따라갔으나 그녀가 문을 재빨리 닫아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씨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아 무엇을 올려갈까 하고 물으러 갔습니다. 안 먹겠어 하고 아가씨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점심때와 차 마시는 시간에도 역시 물어보았고 다음 날도 물으러 갔습니다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린튼 주인님도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와 주인님이
1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님은 히스클리프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눈치를 루이에게서 찾아보려 했지만 아가씨의 대답이 분명치 않아 묻는 것을 그만두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가씨가 그 쓸모없는 사나이에게 마음을 줄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다면 남매 간의 인연을 깨끗이 끊어버리겠다고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린튼 아가씨는 항상 말없이 그리고 거의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숲과 정원을 하염없이 거닐고 주인님은 펴보지도 않으시던 책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캐서린 아씨가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제 발로 걸어와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캐서린 아씨는 아마 식사 때마다 에드거 서방님은 자기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목이 막힐 지경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달려와서 자기 발치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려니 하며 생각하고 끈기 있게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이 집에는 분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아씨에게 쓸데없는 위로도 하지 않고 타이르지도 않았으며 주인님이 아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라도 듣고 싶어 했지만 그분의 한숨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분들이 화해를 하고 싶다면 자기네가 할 일이지 하고 저는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부할 만큼 더딘 과정이기는 했어도 반갑게 화해의 조짐이 마침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 했지만 그건 역시 조짐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린튼 마님은 방문을 열고 물병에 물이 떨어졌으니 물을 가져오라며 죽을 것만 같으니 죽도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인님 귀에 들어가길 바라고 하는 소리로 단정했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만 알고 차와 버터를 바르지 않은 토스트를 가져갔습니다. 아씨는 열심히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개에 쓰러지면서 두 주먹을 쥐고 신음하는 것이었어요. 아, 죽고 싶어 하고 아씨는 소리쳤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먹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러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아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겠어. 그이는 좋아하겠지만 그이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없어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야.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아씨? 하고 그녀가 무서운 얼굴로 이상스럽게 가장된 신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냉정한 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무정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 하고 아씨는 여인 얼굴에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걷어내면서 물었습니다. 그이는 잠자는 병이라도 걸린 건가? 아니면 죽기라도 했단 말인가? 어느 쪽도 아니에요.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주인님 말씀이라면 공부를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건강은 좋은 편이에요. 달리 상대가 없으니까 줄곧 책에만 파묻혀 계세요. 아씨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땐 아씨가 아무래도 좀 꾀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책에 파묻혀 있다고? 아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나는 무덤에 한 발 걸치고 있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알고나 있어? 하고 아씨는 건너편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것이 캐서린 린튼이란 말인가? 그이는 내가 심술이 나서 아마 일부러 이러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지. 조금도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줄 수는 없어, 넬리.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의 기분을 아는 대로 나는 둘 중 하나를 택하겠어. 당장 굶어 죽든지. 그에게 인정머리가 없다면 아무 보람도 없는 일이지만, 아니면 건강을 회복해서 이 고장을 떠나든지 한단 말이야. 넬리는 지금 그에 대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그이는 실제로 내 생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관심하단 말인가? 아니에요, 아씨.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은 아씨의 정신이 이상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물론 굶어서 돌아가시리라고 염려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생각돼? 내가 그럴 거라고 그에게 말해줄 수는 없지? 하고 아씨는 물었습니다. 잘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넬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말이지. 틀림없이 내가 그럴 것이라고 말해줘. 안 돼요, 아씨. 하고 저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씨는 오늘 저녁에 맛있게 음식을 좀 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세요. 내일이면 생기가 나실 텐데요. 내가 죽으면 그이도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하고 아씨는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당장 죽겠는데 그 지긋지긋한 사흘밤 동안을 나는 눈을 붙인 적이 없어. 게다가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는 가위에 눌린 듯이 괴로웠어, 넬리. 그러나 넬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 참 이상해. 모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나만은 사랑하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몇 시간 만에 다들 돌아서서 적이 되어버렸어.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싸늘한 얼굴에 둘러싸여 죽는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이사벨라는 내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나서 이 방에는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그이는 엄숙한 얼굴로 옆에 서서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평화가 돌아온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는 또 책 있는 대로 돌아가겠지. 조금이라도 인정머리가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책을 읽을 수 있겠어?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지만 린튼 주인님이 조용히 체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씨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몸을 뒤치락거리면서 아씨는 미칠 것처럼 열에 들떠 이로 베개를 물어뜯다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일어나서는 제게 창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때는 한겨울이라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저는 창을 여는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씨의 얼굴을 스치는 표정이나 기분의 변화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아씨가 전에 앓았던 병과 성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1분 전까지도 미친 듯이 날뛰더니 이번에는 한쪽 팔을 개고 앉아서 제가 창을 열지 않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로 물어뜯은 곳에서 깃털을 꺼내 종류별로
혼이불에 늘어놓으면서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벌써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칠문조 털이야 하고 아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리털이고 이건 비둘기 털이야. 아하, 비둘기 털을 베개에 넣었군. 어쩐지 죽을 수 없더라니. 내가 잘 때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땅바닥에 내던져 버려야지. 그리고 이건 붉은 내조털이고 이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알 수 있어. 도요새우 털이야. 귀여운 새지. 들판 한복판에서 우리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었지. 구름이 언덕에 드리워져 있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둥지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 이 깃털은 들판에서 주운 거야. 새를 쏘지는 않았어. 겨울에 둥지를 보니까 조그만 해골들이 수북히 있었어. 히스클리프가 그 위에 덫을 놓았기 때문에 어미새들이 오지를 못했던 거야.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은 그만두세요 하고 저는 말을 가로막으면서 베개를 빼앗고는 구멍을 밑으로 해서 요 위에 놓았습니다. 아씨가 그 안에 든 깃털을 한 줌씩 꺼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아씨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야단났군요. 깃털이 눈처럼 날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저기 널린 깃털을 주워 모았습니다. 넬리 하고 아씨는 꿈꾸듯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넬리가 할머니처럼 보여. 머리가 희고 어깨가 구부러지고 말이야. 이 침대는 페니스턴 절벽 아래에 있는 요정의 동굴인데 넬리는 우리의 암송아지를 다치게 하려고 돌촉을 줍고 있어. 내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양털을 줍고 있는 체 하면서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넬리는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야.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 잘못 생각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넬리는 정말 그 쪼그라진 할머니이고 페니스턴 절벽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밤이고 테이블에 촛불이 두 자루 서 있어서 저 검은 옷장이 새카만 구슬처럼 빛나고 있는 것도 의식하는 걸. 이 방에 옷장은 없고 있은 적도 없어요 하고 저는 말하면서 자리에 앉아 아씨가 잘 보이도록 커튼을 걷어 묶었습니다. 저 얼굴이 보이지 않아? 아씨는 열심히 거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자기 얼굴이 비친 것임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일어나 숄로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저 뒤에 있어 하고 아씨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 누굴까? 넬리가 가고 나서 그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넬리, 이 방에는 유령이 나오는군. 혼자 있는 건 무서워. 이 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고 저는 우겼습니다. 그것은 아씨 자신이었어요. 아씨, 아까는 알고 계셨잖아요. 나 자신이라고? 하고 아씨는 신음하듯이 말했습니다.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군. 그렇다면 사실인 모양이지? 아이 무서워. 아씨는 손가락으로 옷을 거머쥐고 그곳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주인을 부를 셈으로 문 쪽으로 살그머니 가려고 했지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나는 바람에 저는 되돌아갔습니다. 숄이 거울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한 잠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씨.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만큼 고생을 하셨으니 다시는 굶으려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집 내 침대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아씨는 애초롭게 말을 계속하면서 두 손을 맞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씨를 진정시키려고 저는 잠시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오기에 저는 창을 닫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지치대로 지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미가 불같았던 캐서린 아씨도 어린아이 같았답니다. 내가 여기 틀어박힌 지 며칠이나 된 거야? 월요일 저녁부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여튼 지칠 정도로 지루했던 것 같아 하고 아씨는 의심쩍은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아마 나의 괴로움에 몰렸던 모양이지. 나는 그가 있는 데서 그리고 그의 말소리가 들리는 데서 피하려는 생각만을 했을 뿐이었어. 내가 회복이 돼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릴 만큼 되기 전에 벌써 날이 새고 있었어. 그리고 넬리,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해줄까? 저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희미하게 네모난 창을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나는 옛집의 그 참나무 판자로 둘러싸인 침대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떤 커다란 슬픔으로 쑤시는 것이었지만 막 눈을 뜬 참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생각이 나질 않아. 나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지난 7년 동안의 생활 전체가 텅 빈 것처럼 생각되었어. 나는 힌들리 오빠가 히스클리프와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어. 나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어. 밤새도록 울고 나서 쓸쓸한 가운데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판자를 밀어젖히고 손을 들었지. 그런데 손에 부딪힌 것은 테이블이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때까지의 슬픔은 절망적인 발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어. 왜 그렇게 미치듯이 슬펐는지는 모르겠어. 틀림없이 일시적인 정신착란이었을 거야. 별다른 원인이라고는 없었으니까. 다시 창을 열어줘. 열린 채 꼭 붙잡아둬. 빨리. 왜 가만히 있어? 감기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살 기회를 주지 않겠단 말이지? 하고 아씨는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막을 사이도 없이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매우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방을 건너가 창을 활짝 열고는 칼날처럼 두 어깨를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도 아랑곳 없이 몸을 내밀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어서 지상의 모든 것은 안개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나 가까운 데서나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은 없었습니다. 저봐 하고 아씨는 열심히 외쳤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내 방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촛불이 조지프의 다락방에 켜져 있군. 조지프는 언제나 늦게까지 자지 않지. 그는 대문을 잠그려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를 좀 더 기다리게 하자. 길이 험하고 걸어가기에 힘드니까. 아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저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을 찾아봐요. 뭘 꾸물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말아요. 당신은 언제나 내 뒤를 따라왔으니까. 린튼 주인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막 서재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가다 우리들의 말소리를 듣고 호기심에서인지 걱정을 해서인지 그러한 밤중에 무슨 일인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 주인님, 저는 외쳤습니다. 우리의 거동이나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을 보고 놀라서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오려는 탄성을 억누르듯이. 마님은 가엾게도 병이 나셨는데 저의 말은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제발 오셔서 자리에 드시도록 타일러 주세요. 노여움은 잊어버리세요. 아씨는 고집만 피우시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캐서린이 병이 났다고? 하고 그분은 우리에게로 급히 걸어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을 닫아, 엘렌. 캐서린, 왜 어째서? 주인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그만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만 마님과 저를 번갈아 보실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이 방에서 애를 태우고 계셨어요. 하고 제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불평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아무도 방에 들여놓으려고 하시지 않았고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주인님께도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별일 없어요. 저는 제 설명이 어색했다고 생각했으며 주인님도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엘렌 딘 하고 그분은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모르게 둔 것을 좀 더 똑똑히 설명해봐. 그리고는 마님을 품 안에 안고 괴로운 듯이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 마님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님의 멍한 눈초리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님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던 어둠으로부터 눈을 떼고 나서 마님은 그분에게로 주의를 집중시켜 자기를 안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 당신이 왔군요. 당신이? 에드거. 하고 마님은 약간 거친 어조로 생기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라지도 않을 때엔 나타나고 바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군요. 이제 실컷 탄식할 때가 올 거예요. 내게는 그것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저기 있는 무덤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봄이 가기 전에 난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요. 예배당 안에 묻혀있는 린튼 가문의 조상들 사이가 아니라
비석 있는 바깥에 묻히겠어요? 당신은 그분들이 묻힌 대로 가든 내가 묻힌 대로 오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캐서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하고 주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에겐 이제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당신은 그 녀석을 사랑하는 거요? 그 히스클리프. 그만둬요 하고 마님은 외쳤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면 나는 창에서 뛰어내려 당장 끝장을 내버리겠어요. 지금 당신의 손이 닿고 있는 내 몸은 당신의 것일지 몰라도 당신이 다시 내게 손을 대기 전에 내 영혼은 저 언덕 꼭대기에 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소용없어요. 당신이 필요한 때는 지났어요. 당신은 책 있는 대로나 돌아가세요. 당신이 책이라는 위안을 가진 것이 반갑군요.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당신은 온통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마님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하고 제가 말참견을 했습니다. 마님은 저녁 내내 헛소리만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안정시켜 드리고 간호를 적당히 해드리면 나을 거예요. 앞으로는 마님의 기분을 거스리는 것은 조심하셔야만 해요. 이제는 넬리의 충고를 바라지 않아 하고 닌튼 주인님은 말했습니다. 넬리는 마님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서 나를 충동해서 마님을 괴롭혔어. 게다가 지난 4월 동안 마님이 어떤 상태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매정스럽게도. 몇 달을 알아도 이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야. 남의 고약한 고집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성질은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고 저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분의 격한 성미를 조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건 몰랐습니다. 마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히스클리프 씨를 대범하게 봐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충실한 하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주인님께 말씀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가 고작 이것이군요. 좋습니다. 이것으로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서방님께서 정탐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내게 쓸데없이 이야기를 꾸며대면 이 집에서 내보내겠어, 엘렌틴 하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아무 말씀도 듣지 않는 게 좋으시겠군요, 주인님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마님을 깨어내려 하고 주인님이 안 계실 때마다 마님과 주인님 사이를 일부러 망쳐놓기 위해서 와도 좋다는 허가를 내리실 셈인가요? 캐서린 아씨는 정신이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 넬리가 배반을 했군 하고 마님은 열을 올려 소리쳤습니다. 넬리는 나의 숨은 원수로군. 이 마녀 같으니라고. 정말 너는 우리를 다치게 하려고 돌촉을 찾고 있군. 자, 나를 놓아요. 마님의 두 눈은 미친 사람과 같은 노기를 띤 채 주인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고만 있을 생각도 나지 않아서 의사를 부를 결심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서려고 뜰을 지나려는데 담장에 말을 매는 고리가 박혀있는 곳에
무엇인가 흰 물건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람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유령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바쁜 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손으로 만져보았더니 그것은 이사벨라 아가씨의 펜이라는 스파니엘종 개였는데 손수건에 묶여 매달려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몹시 놀라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 개를 풀어서 뜰에 놓아주었습니다. 간밤에 이사벨라 아가씨가 자러 갈 때 뒤를 따라서 2층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개가 어떻게 해서 거기 나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고약한 사람에게 그런 변을 당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고리에 감은 매듭을 풀면서 저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를 몇 번인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도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새벽 2시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그 이상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따라 올라갔을 때 케네드 선생님은 마치 마을의 환자를 보러 가려고 집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캐서린의 병증을 이야기하자 그분은 곧 저를 따라왔습니다. 캐서린 아씨가 전에 알았을 때보다도 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두 번째인 이번에는 살아날지 어떨지 모르겠다는 것을 예시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넬리 딘 하고 그분은 말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근방에도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거든. 캐서린 같은 튼튼하고 생기 있는 젊은 여자가 사소한 일로 병이 나진 않아.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병이 나서도 안 되는 거야. 또 열병이다 뭐다 하는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지. 어떻게 시작되었어? 주인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는 동안에 일종의 발작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마님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님은 막 화가 나 있을 때 달려나가서 방에 틀어박혀 버렸으니까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헛소리를 하다가는 반쯤 꿈을 꾸고 있는 상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만 머릿속은 온갖 이상한 생각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린튼 씨는 안 됐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케네드 선생은 의심쩍은 듯이 말했습니다. 안 됐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분을 놀라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를 하라고 일러주었는데 하고 저 동양은 말했습니다. 내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자신이 참아야지. 린튼 씨는 최근에 히스클리프 씨와 친하지 않았는가? 히스클리프가 자주 그 댁에 찾아오죠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주인이 좋아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지금은 찾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능청맞게도 린튼 아가씨를 좋아하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 집에 들여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도 그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가? 그 의사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저에게 털어놓고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꺼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린튼 씨에게 잘 단속하라고 말해줘. 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새로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케네드 선생님보다도 앞서서 다른 박질 하다시피 돌아왔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의 방에 올라가 보니 제가 걱정했던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시간만 더 빨랐더라도 이사벨라 아가씨는 마님의 병을 알고 경솔한 짓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감히 온 집안을 깨워서 소동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님에게 그 일을 알릴 생각은 더욱이나 없었어요. 입을 다물고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서린 아씨는 괴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인님이 들어오셔서 잘 타일러 광란만은 가라앉힌 모양이었습니다. 주인님은 머리맡에 서서 괴로움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마님의 얼굴에서 명암과 변화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안정만 취하게 해준다면 나을 수도 있다며 주인님에게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영 정신이 이상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을 붙이지 못했고 린튼 주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어느 때보다도 훨씬 일찍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얼굴이 마주치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도 아씨가 일어났는지를 물으셨고 아씨가 나타나는 것을 몹시 고대하면서 올케에 대해 그렇게도 걱정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데에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부르러 보내지는 않을까 하고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라 아가씨가 도망친 사실을 제 입으로 먼저 말하는 고통은 면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머튼의 심부름 같던 철없는 하녀가 헐떡거리면서 2층으로 올라가 방으로 뛰어들면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일 어쩌면 좋아?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인님 아씨께서 조용히 해 하고 저는 그녀가 호들갑을 떠는데 화가 나서 급히 외쳤습니다. 조용히 말해 메리, 무슨 일인가 하고 린튼 주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어쨌다는 거지? 아가씨가 도망을 갔어요. 글쎄 도망을 갔어요. 저 히스클리프 씨가 아가씨를 데리고 달아났어요. 하고 그 계집애는 신음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주인님은 당황해서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엘렌딘. 가서 그 애를 찾아봐. 믿어지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그 하녀를 문 있는 데로 데려가서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여기 우유를 배달하는 젊은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하고 그녀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마님이 편찮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뒤를 쫓아갔겠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어요. 간밤에 자정이 좀 지나 기머튼에서 2마일쯤 떨어진 대장간에서 점잖은 남녀가 말에 편자를 박으려고 들었더래요.
그래서 대장간집 딸이 일어나서 누굴까 하고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나요. 그 처녀는 그 남자가 히스클리프 씨였음이 틀림없다고 하더래요. 누가 봐도 그를 잘못 볼 사람은 없지요. 자기 아버지 손에 1파운드짜리 금화 한 개 쥐어주는 것을 보았대요. 여자는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지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해서 마시는 동안 외투가 미끄러져 내려 똑똑히 얼굴을 봤대요. 히스클리프 씨는 고삐를 둘 다 잡고 말을 타고 그 마을을 떠나 험한 길을 황급히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처녀는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오늘 아침 온 귀모튼 마을에 그 이야기를 퍼뜨렸답니다. 아가씨를 쫓아가서 데려오려면 무슨 수를 써야 할까요?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애는 제멋대로 갔어 하고 주인님은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다면 갈 권리는 있지. 이제는 그의 일로 나를 괴롭히지 마. 이제부터는 그 애는 다만 명목상의 내 누이에 지나지 않아. 그것도 내가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인연을 끊은 것이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은 그것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이상 알려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또 이사벨라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벨라 아가씨가 어디든 새 보금자리를 꾸민 것을 알게 되거든 이 집에 있는 그녀의 물건은 다 그리로 보내라고 저에게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도망간 두 사람은 2달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2달 사이에 린튼 마님은 내막염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것에 시달렸으나 결국 이겨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간호하는 어머니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는 간호하지 못할 만큼 에드거 서방님은 지성으로 마님을 돌보았습니다. 밤낮을 가르지 않고 그분은 병자 옆에 지켜앉아 짜증을 내기 쉬운 신경과 실성한 머리로 캐서린 아씨가 아무리 성가시게 굴어도 끈기 있게 참아낸 것이었습니다. 케네드 선생님은 주인님이 마님의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 간호의 보답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얻게 되었다. 사실 주인님의 건강과 기력은 한 사람의 폐인을 살리는 데 희생되었던 것입니다만 캐서린 아씨의 생명이 위험을 벗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인님의 감사와 기쁨은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고 계속 그 옆에 앉아서 아가씨가 차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부인의 정신도 차츰 돌아서서 머지않아 옛날의 캐서린으로 돌아가리라는 꿈을 안고 너무나 밝은 희망으로 부풀어 계셨습니다. 마님이 처음으로 그 방을 나온 것은 다음해 3월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주인님은 그날 아침 마님의 베개 위에 한 다발의 금빛 크로커스를 갖다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기쁜 빛이라고는 모르던 마님의 눈이 잠에서 깨어 그 꽃을 보곤 기쁨에 반짝이면서 그것을 열심히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이 하이츠에서 맨 먼저 꺾은 꽃이에요 하고 마님은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볕 그리고 거의 다 녹은 눈이 생각나는군요. 에드거. 남풍이 불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이젠 거의 녹지 않았어요? 이곳 평지에서는 아주 다 녹아버렸어 여보 하고 주인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이 저렇게도 부드럽게 불고 있으니 저런 바람을 쐬면 당신 몸도 나을 거야. 나는 단 한 번밖에는 더 갈 수 없을 거예요.
하고 병자는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두고 가실 거고 나는 영원히 거기 남을 거예요. 다음해 봄에도 당신은 또 내가 이 집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오늘 일을 돌이켜보고 그때는 행복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린튼 주인님은 그지없이 살뜰하게 부인을 애모하며 가장 정다운 말로 유쾌하게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끄러미 꽃을 보면서 마님은 속눈썹에 눈물이 맺혀 뺨으로 흘러내는 것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님의 병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침울해지는 것도 오랫동안 한 곳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거처만 바뀌면 기분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님은 저에게 여러 주일 비워두었던 거실에 불을 지피고 창가의 볕이 잘 드는 곳에 안락의자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부인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마님은 아늑한 따뜻함을 즐기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생기를 회복했습니다. 층계를 오르내리는 피로를 덜게 하기 위해 우리는 거실과 같은 층에 있는 지금 선생님께서 누워 계시는 이 방을 꾸며놓았습니다. 마님은 얼마 안 가서 주인님의 팔에 기대어 이 방과 거실 사이를 오갈 수 있을 만큼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간호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으시려나 보다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생명도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린튼 주인님의 마음도 밝아질 것이고 뒤를 이을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그분의 토지도 남의 손에 빼앗기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우리들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간 지 6주일쯤 지났을 때 이사벨라 아가씨가 자기 오빠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고 히스클리프와의 결혼을 알린 것을 말씀드려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편지는 칭크함이 없는 딱딱한 것이었지만 그 끝에 연필로 자기의 행동에 화가 났더라도 용서해달라는 어색한 변명과 자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화해해달라는 간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는 수 없었다는 것과 결혼한 지금 그걸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린튼 주인님이 그 편지에 답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난 뒤에 저에게도 긴 편지가 왔는데 그것은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온 신부가 쓴 것으로는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어요.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유물 역시 소중한 것이죠. 엘렌에게 간밤에 워서링 하이츠에 와서 캐서린 언니가 퍽 아팠으며 아직도 아프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 나는 언니에게 편지를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빠도 너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한 나머지 내가 보낸 편지에 답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만 하겠는데 결국 엘렌에게 할 수밖에 없어. 에드거 오빠에게 부디 내 말을 전해줘.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오빠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고 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내 마음은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돌아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 순간에도 오빠나 캐서린 언니에 대한 애정으로 넘쳐 있다는 걸 전해줘. 그러나 내 몸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어. 이 말에는 밑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리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오빠나 언니가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애정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는 말도록. 엘렌에게 물어보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있어. 첫째는 당신이 이 집에 있을 적에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동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지? 나는 주위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 말이야. 내가 매우 흥미를 가지고 물어보는 둘째 질문은 이것이야. 히스클리프 씨는 인간인가 하는 것이야. 만약에 인간이라면 미친 것인지, 인간이 아니라면 귀신인지,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다면 대체 내가 결혼한 상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바래. 엘렌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설명해줘. 그리고 엘렌, 속히 찾아와야 해. 편지는 하지 말고 꼭 와야 해. 그때 에드거 오빠 소식도 가지고 오길 바래. 이제 이 집이 나의 새로운 가정이 될 것 같지만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겠어. 주위에 아무런 위안도 없다는 것을 넋두리 하는 것도 다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야. 위안을 그리워할 때가 아니면 나는 위안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어. 만약 주위에 위안이 없다는 것이 내 불행의 전부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터무니없는 꿈에 불과하다면 나는 기뻐서 웃고 춤을 출 거야. 우리가 들판 쪽을 돌아다 보았을 때는 태양이 우리 집 뒤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6시쯤 됐을 거야. 그때 히스클리프 씨는 반 시간 정도 머물러 숲이며 정원, 아마 집까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들여다본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의 돌을 깐 뜰에서 말을 내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 엘렌의 옛 동료인 조지프가 작은 촛불을 들고 나와 우리를 맞아주었어. 하도 정중하게 마중을 해주어서 나는 탐복했어. 그는 먼저 내 얼굴 가까이까지 촛불을 들고 심술궂게 흘겨보고는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 돌아서 버렸어. 그러고 나서 우리의 두 마리 말을 몰고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더니 마치 우리가 옛 성에라도 살고 있는 듯이 바깥 대문의 자물쇠를 채우려고 다시 나오는 것이었어. 히스클리프 씨는 뒤에 남아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 더럽고 지저분한 굴속으로 말이야. 아마 엘렌이 본다면 못 알아볼 거야. 엘렌이 얻고부터는 그만큼 변한 거야. 난로 옆에는 악당 같은 아이가 서 있었는데 팔다리는 튼튼하고 옷은 더러웠지만 눈매와 입 언저리는 어딘지 캐서린 언니와 닮은 데가 있었어. 이 애가 에드거 오빠의 첫 조카로군 하고 나는 생각했어. 그러고 보면 나에게도 조카가 되는군. 악수를 하고 그렇지 입을 맞춰야만 하지. 처음부터 서로 잘 이해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아. 나는 가까이 가서 그 통통한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말했어. 안녕 꼬마 도련님. 그 아이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우리 친구가 될까 하여튼 하고 나는 두 번째로 말을 걸어보았어. 그렇게 내가 참을성 있게 대하는데도 그 애는 욕을 하며 나가지 않으면 스토틀러를 풀어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어. 야, 스로틀러 이봐 하고 그 작은 녀석은 구석에 누워있던 잡종 불독을 작은 소리로 불렀어. 자, 나가지 못해? 하고 위세를 부리면서 말하는 거야. 나는 목숨이 아까운 나머지 바깥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 히스클리프 씨는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조지프는 내가 마구간까지 가서 같이 들어가자고 부탁을 했는데도 나를 노려보면서 혼자 중얼거린 다음 콧등에 주름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쯔쯔,
그런 소리는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어. 점점 당신 말하는 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줬으면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고 나는 그가 귀머거린가 하고 외쳤지만 사실 그 무례함에는 몹시 역정이 나기도 했어. 안 돼, 난 할 일이 있는 걸 하고 그는 대답하고서 일을 계속했어. 그러면서도 긴 턱을 움직이면서 내 옷과 얼굴을 훑어보았어. 나는 뜰을 돌아 작은 샘문으로 들어가 또 하나의 문 있는 데로 가서 좀 더 예의 바른 하인이 나와줄까 하고 문을 두드려 보았어. 잠시 조마조마해하고 있으니까 키가 크고 여인 사내가 문을 열어줬어. 그 사내는 목도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나 단정하지도 않았어. 얼굴은 어깨 위에 들여온 덥수룩한 머리칼에 가려져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눈만은 캐서린 언니의 눈과 같은 아름다움은 찾을 수 없었지만 언니가 유령으로 나타난 것처럼 어딘가 닮은 데가 있었어. 무슨 볼일로 왔어? 하고 그는 엄한 기색으로 다잡아 물었어.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전에는 이사벨라 린튼이었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어. 전에 저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저는 얼마 전에 히스클리프 씨와 결혼을 해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마 당신의 허가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가 돌아온 거요? 하고 그 은자와 같은 사내는 굶주린 늑대처럼 눈을 번뜩거리면서 물었어. 네, 우린 이젠 막 왔어요. 하고 나는 말했어. 그러나 그이는 저를 부엌 문 옆에다 두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의 아들이 지켜서선 불독을 불러 나를 쫓아버렸어요. 그 악마 같은 녀석이 약속을 잘도 지켰군 하고 지금부터 내가 신세를 지려는 집 주인은 으르렁거리던 말하며 히스클리프를 찾을 양으로 내 뒤에 어둠 속을 살피는 것이었어. 그리고는 혼잣말로 실컷 욕지거리를 하다가 그 악마 같은 녀석이 자기를 속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며 위협하는 것이었어. 나는 이렇게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 한 것을 후회하며 그가 투덜거리는 동안에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는 나에게 들어오라고 하고는 문을 다시 잠가버렸어. 안에는 커다란 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지만 그 큰 방의 불빛이라고는 그 난로뿐이었어. 하녀를 불러 침실로 안내를 받아도 좋으냐고 나는 물어보았어. 그러나 언쇼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는 내가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듯 호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이리저리 거니고 있는 것이었어. 그는 정신이 나간 듯 했고 거동 전체가 사람을 싫어하는 눈치여서 나는 다시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 엘렌은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 찬바람 도는 난로가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한 외로움 속에 앉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편안한 집이 4마일밖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의 막막한 느낌을 말이야. 더구나 그 4마일이 대서양을 사이에 둔 것만큼이나 내게는 건널 수 없는 먼 거리가 되고 말았어. 나는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하는가를. 그리고 보니 에드거 오빠나 캐서린 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 밖에 어떤 슬픔보다도 히스클리프에 대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막막했어. 내가 마치 기쁘기라도 한 듯 어서링 하이츠의 신세를 지려 한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이와 둘이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해왔어. 그러나 그이는 이 집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의 방에는 아예 염려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한참 동안 서글프게 앉아 생각에 잠겼어.
시계가 8시를 치고 9시를 쳤건만 원쇼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간간히 신음소리를 내거나 괴로운 아우성을 칠 뿐이었어. 내가 얼마나 슬픈 기색을 보였는지 원쇼씨는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맞은편에 서서 새삼스럽게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았어. 저는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하녀는 어디 있어요? 와주지 않을 모양이니 어디 있는지 가르쳐나 주세요. 하녀라고는 없소 하고 그가 대답했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하오. 그러면 어디서 자야 하나요? 하고 나는 흐느꼈어. 피로와 비참한 생각에 지쳐 체면을 차릴 수도 없었던 거야. 조지프가 히스클리프의 방으로 안내할 거요 하고 그는 말했어. 저 문을 열어봐요. 저기 있을 테니. 그가 시키는 대로 하려는데 그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 괴상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도록 하시오. 잊지 말고. 아니 하고 나는 말했어. 왜 그러세요 원쇼씨? 나는 히스클리프와 단둘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을 생각은 없었던 거야. 이걸 봐요 하고 그는 조끼에서 이상하게 생긴 피스톨을 꺼냈는데 총신에는 용수철을 장치한 양날의 칼이 붙어 있었어. 자포자기한 사내에게 이건 대단한 유혹이 아니오? 나는 밤마다 이놈을 가지고 가서 녀석의 방문을 흔들어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오.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 녀석은 마지막이오. 조금 전까지 그런 짓은 삼가야 한다는 이유를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이놈을 가지고 그 방문까지 가봤단 말이오. 그 녀석을 죽임으로써 내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싶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무슨 마귀가 시키는 모양이오. 당신은 그 녀석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 마귀와 싸워보구려. 그 녀석에게 말해주어도 상관없어 하고 그는 말했어. 그 녀석에게 주의를 시키고 당신도 감시해주어. 우리 사이가 어떻다는 건 알고 있을 줄 알아요. 그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놀라진 않겠지? 히스클리프는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고 나는 물었어. 무슨 일로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기에 이렇게 미움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안 되지 하고 언시오는 고함을 쳤어. 만약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만 해봐 살려두는가? 엘렌은 내게 옛 주인의 버릇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분은 분명히 미친 것만 같아. 적어도 간밤엔 그랬어. 옆에 있자니 몸이 떨릴 지경이었어. 하인인 조지프의 천한 퉁명스러움이 차라리 마음에 들 지경이었어. 그분이 다시 방 안을 거닐기 시작하기에 나는 빗장을 열고 부엌으로 피해갔어. 원쇼씨가 내일은 내가 하라고 해요 하고 나는 말을 계속했어.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점잖은 배당은 굶어 죽겠어. 아이고 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앉은 채로 줄이 있는 양말을 정강에서 발목까지 쓰다듬고 있었어. 겨우 두 주인 섬기기에 길들만 하니까 또 새로 명령하는 분이 생기는군. 마님 상정까지 모셔야 할 판이면 꽁무니를 뺄 때도 된 모양이지. 난 오래 살던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날도 멀지 않았나 보군. 이렇게 탄식하는 것도 들은 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것이 모두 한낱 재미로 여겨졌던 지난 날을 생각하고는 한숨 지었지. 조지프는 내 요리 솜씨를 볼수록 화가 나는 모양이었어. 저런 하고 그는 소리쳤어. 하여튼 오늘 밤 죽은 못 먹을 거야. 죽이 아니라 내 주먹만한 덩어리일 테니까.
저것 보라지. 내가 당신처럼 죽을 술판이면 그릇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한 대 집어넣겠어. 저것 봐. 찌꺼기만 살짝 걷어내면 되는데 게다가 콩닥콩닥 소리까지 내고 그러고도 냄비 밑바닥이 빠지지 않으니 다행이지. 죽을 그릇에 담아보니 과연 잘된 음식은 아니었어. 그래도 4사람분은 된 셈이고 소젖을 짜는 데서 일갈론들이 병으로 우유를 가져오니까 헤어트는 병채로 그 흠직한 입으로 마시면서 철철 흘리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빈정거리기 좋아하는 그 영감은 나더러 까다롭게 군다고 화를 내며 이 아이는 당신보다 조금도 못한 것이 없고 몸에 병이라고는 없어 하고 몇 번이나 그렇게 뽐낼 수 있느냐고 안이꺼운 얼굴을 하는 것이었어. 그러는 동안에도 어린 녀석은 계속 우유를 마셨고 병에 침을 흘리면서 내가 뭐냐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어. 난 딴 방에서 식사를 하겠어 하고 나는 말했어. 거실은 없어요? 거실이라고? 하고 조지프는 비웃듯이 그 말을 되풀이했어. 이 집에는 그런 건 없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싫다면 주인 어른의 방이 있어. 주인 어른이 싫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거고 방이랑 골방 같은 것으로 엿기름과 곡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러가지 푸대가 둘레에 쌓여 있었으며 한가운데 넓고 엉성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 아니 이봐요 하고 난 노엽게 그를 보면서 소리쳤어. 여긴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침실을 보여줬으면 해요. 침실이라고? 하고 그는 조롱하는 어조로 그 말을 되풀이했어. 여기 있는 침실이라곤 저것뿐인데 저건 내 침실이요. 조지프는 이 말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나무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가서 어느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그렇게 발걸음을 멈춘 것이나 그 방의 가구가 훌륭한 것으로 보아 나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이라고 생각했어. 거기에는 카펫이 그것도 좋은 것이 깔려 있었지만 먼지 때문에 무늬는 보이지 않았어. 벽난로에는 예쁘게 오린 종이 장식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 나는 들어가서 그 방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때 그 바보 안내자가 말하더군. 이건 주인 어른 방이요. 벌써 그때는 내 저녁 식사는 식어버렸고 식욕도 없어졌으며 또 그 이상 참을 수도 없었어.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쉴 수 있도록 하라고 우겨댔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하고 그 하느님을 찾는 영감은 말을 시작했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쟁반과 거기 담긴 것을 바닥에 내던지고 계단 꼭대기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 어이구 어이구 하고 조지프는 소리쳤어. 잘하는군. 이 새파리 같은 아가씨. 잘했어. 그러나 주인 어른이 깨진 사기 그릇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해봐. 영락없이 야단법석이 날 테니 두고 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니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그는 촛불을 들고 아래에 있는 자기 방으로 내려가고 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 그때 보니 스트롤러라는 놈이 도움이 되었어. 그놈은 우리 집 스컬컬한 놈의 새끼로서